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전해드리는 닥터포커스 원미연입니다. 대한남성과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중년 남성 3명 중 1명은 성기능 장애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성기능 장애가 예전에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에게 주로 나타났던 질병이었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닥터포커스에서는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하며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남성 성기능 장애에 관련된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포괄하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거든요. 우선 남성 성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남성 성기능 장애에는 조루, 발기부전, 그리고 음경만곡증 등이 있습니다. 조루는 성관계 동안 본인과 배우자가 만족할 만큼 사정을 지연시키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를 말하고, 시간상으로는 보통 1분에서 3분 이내를 말합니다. 발기부전은 역시 성관계 동안 충분한 발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처음에 발기가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시들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횟수로 따지면 10회 중 3회 이상이 발기에 문제가 생기면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만곡증은 해면체를 둘러싸는 백막의 스퀘어로 해면체가 커질 때 스퀘어된 부분이 펴지지 않아서 음경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중 중년 남성의 40% 이상이 겪고 있고, 질환의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전구 증상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남성 성기능 장애 중에 또 가장 많이 남성분들이 괴로워하는 질환이 바로 이 발기부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발기부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알려주시죠. 예, 발기부전은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립된 공통되는 컨센서스로 이루어진 것은 성관계 10회 중 3회 이상이 발기가 되지 않거나 처음에는 강력한 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유지되지 않고 발기가 소실되면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성생활의 만족도도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단순히 만족도만 가지고 우리가 뭐 발기부전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발기가 되었는데 젊었을 때처럼 강력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않다. 또 발기가 되었다가 중간에 시들어버린다.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간혹 조조발기가 되지 않아서 발기부전이 아닌가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조발기와 발기부전은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조조발기는 렘 수면의 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남자가 자는 동안 렘 수면 단계에서 발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렘 수면의 빈도가 많고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기상시 렘 수면에서 바로 깨거나 렘 수면 동안 깨기 때문에 발기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화 현상으로 렘 수면은 점점 횟수가 짧아지고 또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깰 때는 이미 렘 수면이 끝난 이후 한참 후에 깨기 때문에 대개 발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수면의 질과 관련된 것인데 대개 조저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발기부전이 아닌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저발기가 안 돼서 안 되고 발기부전인 분도 있지만, 조조발기는 되지 않지만 성관계 때 발기가 잘 되는 분들은 발기부전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이 발기부전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나이가 좀 들면서 발기부전 증상을 한 번쯤은 뭐 길게든 짧게든 겪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남성 성기능 장애는 중년층 이상이 돼야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원장님? 발기부전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나이, 노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4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도 1%에서 9% 정도
대충 10% 미만에서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40세 이상에서 50% 이상에서 발생하게 되고, 나이가 올라가면서 70대, 80대 정도 되면 대개 75% 이상이 발기부전입니다. 10명에 한 8명 정도가 발기부전인 것이죠. 그렇군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데 많이 생기는 게 맞지만 요즘엔 또 젊은 층들이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봤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20, 30대에서 발기부전은 잦은 성인 영상물, 포르노라고 하죠. 네. 포르노를 자주 시청하고 그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많이 할수록 발기부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영상물에서 이 여자 배우는 성적으로 과도한 성적 반응을 보이고 대담한 성적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 자극이 본인에게 맞고 적응이 되면 실제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 파트너가 많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자기 발기를 유발한 만큼 여성 파트너가 성적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기가 안 되게 됩니다. 일단 발기가 안 되게 되면 남자는 많이 당황하게 되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또 여자 파트너가 발기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걱정해주는 멘트 자체가 더더욱 발기를 더 안 되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그런 영상물을 자주 보시는 분이 발기가 안 된다 이러면 일단 영상물을 끊고 건전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게 치료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포르노 영상을 너무 많이 시청하는 것도 네, 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학설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 발기부전의 원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노화 현상입니다. 노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이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우리 몸의 동맥이나 신경, 호르몬 상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또 발기를 안 되게 합니다. 그 외에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이 또 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전립선 암이라든지 골반 쪽 직장암 수술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발기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질환의 어떤 원인이 발기부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네, 발기부전이 그렇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또 노화가 대표적인 질환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아무래도 근데 증상이 나타나도 사실 일시적으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좀 방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치료를 좀 이렇게 늦춰도 되는 걸까요, 원장님? 치료를 늦출수록 발기부전은 더 심해집니다.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발기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발기가 됩니다. 근데 한두 번 성관계 때 발기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고민이나 초조 불안감이 생기고 성관계 때 파트너가 걱정해주는 멘트 자체가 본인을 더욱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발기가 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발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남자의 자존심과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전구 증상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경동맥은 내경이 2mm 정도가 되고 관상동맥은 내경이 4mm, 경동맥은 내경이 6mm 정도가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고 특정한 운동 없이 많은 지방과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분이 동맥경화로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내경이 좁은 혈관, 음경동맥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발기부전이죠. 이런 분들이 기존의 식사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곧 관상동맥, 심장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관상동맥에 막혀서 심장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겠죠. 또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내경이 가장 넓은 6mm의 경동맥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 혈전으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뇌저혈증 같은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기부전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전구 증상이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젊었을 때처럼
발기를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듣다 보니까 다양한 질환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우선은 근데 이제 발기부전에 걸리면 심리적인 문제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강세나 가로지기,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아주 정력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것은 곧 남자의 어떤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등장인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기가 되지 않으면 그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성관계에 있어서 여자들한테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강박증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기가 되지 않으면 곧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는 곧 우울감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는 점점 피하게 되고 그거는 부부의 대화의 단절로 연결되고 이것은 곧 한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는 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라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질병은 소문을 내라는 말도 있듯이 주위에 전문가를 찾거나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원인을 밝히면 젊었을 때처럼 다시 활기찬 성생활을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근데 모든 장애가 그렇겠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당히 제대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발기부전은 어느 정도의 증상이 얼마나 지속이 돼야 이 치료를 좀 고려해 봐야 할까요? 사실 기간에 관한 그 문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발기가 잘 되다가 2주 전부터 갑자기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발기부전이라기보다는 그런 원인을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그렇죠. 있는. 대개 6개월 이상 발기가 성관계 10회 중에 3회 이상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또는 골반 쪽 수술, 대표적인 게 전립선 암 수술 같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발기가 안 될 때는 빨리 병원에 찾아오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저희들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 아픈 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검사를 받아서 자신의 상태를 좀 정확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진단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환자분들이 오시면 언제부터 발기가 안 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빈도로 안 되는지 그 당시에 특별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없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가 설문지를 통해서 발기가 얼마나 본인에게 심각한 정도인지를 체크하고 병력을 따집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에 전립선 암이나 다른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 검사, 남성 호르몬이나 LH, FSH라든지 프로락틴 같은 이런 호르몬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학적인 검사로 고환이나 음경 쪽에 어떤 선천적인 이상이 있는지 최근에 들어서 어떤 약물 복용으로 다른 부작용이 몸에 없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당뇨나 혈압처럼 수치가 딱 나와야 심각성이 좀 깨달아질 것 같은데 발기부전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 수치로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기부전은 어떻게 진단하게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보다 제가 술도 많이 먹고 또 중간에 이렇게 혈압이 있어갖고 혈압약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발기 쪽으로는 좀 이렇게 세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주사기도 써보고 옛날에 초창기에 비아라라도 먹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수술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지인한테도 얘기 들어갔고 그 소문 듣고 한번 여기 병원에 왔습니다. 상담하고. 손을 풀리는 시도 아니고 공기가 아닙니다. 손을 신경 쓰면 우리가 아플 때 인정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남성 성기능 장애, 그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히 크다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위에 툭 터놓고 말하지 못해서 더욱 답답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발기는 곧 남자의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네. 합니다. 발기가 안 되면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은 결국 자존감의 저하와 우울감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네. 그것은 곧 내성적인 분들은 더더욱 심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부부간의 대화의 단절이나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성적인 분들은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음성적인 방법들은 결국은 해면체 상태를 더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다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해면체 유착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 여러 환자들 치료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 계셨는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30대 남성인데요. 발기가 안 되고 또 조류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다른 비뇨기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이렇게 받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오신 이유는 그 임플란트의 기능 자체는 그런 대로 성관계 할 때 괜찮은데 그 성관계 시 파트너가 음경이나 음낭을 만질 때 음낭 안에 있는 버튼이 자꾸 만져지는데 이게 뭐냐 물어본다고 그런 걸 곤욕스러워 하셔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대개 이제 30대 남성이 발기가 안 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서 원인 치료를 해서 발기를 살리는 게 원칙이고 섣불리 임플란트 수술을 사실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루 같은 경우도 역시 먹는 경구약이나 국소 마취 크림 혹은 배부신경 차단술이나 기두에 필러를 넣어서 기두 감각을 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을 먼저 해보는 것을 저희들은 권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환자는 제가 이제 버튼을 다시 고안 뒤쪽에 깊숙이 이렇게 숨기는 방법으로 해서 덜 노출되게끔 하는 것으로 본인은 만족하게 되었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성급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50대 환자분은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 발기가 안 돼서 오신 분인데 네. 암 수술 이후에 대개 요실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매일 오줌이 새는 것이 아니라 기침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복합성 요실금이 동반되어서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변도 새고 그로 인한 냄새도 나고 또 발기도 안 되고 해서 삶의 질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배우자의 관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수술 이후에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은 특히 전립선 수술 이후에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은 빨리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서 전립선 뒤쪽으로 지나가는 음경동맥이나 정맥,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이 전립선과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물이나 주사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물이나 주사가 효과가 있으면 그 방법을 고수하셔도 되고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면 발기능은 젊었을 때만큼 돌아오게 되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백에 물을 좀 많이 넣어서 평상시에 오토 이렉션이라고 해서 저절로 좀 발기가 되게 이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경이 발기가 되면서 요실금 현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예상대로 그런 복합성 요실금도 없어져서 아주 만족해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조루인 분도 있었고 또 전립선 암 수술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생긴 분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발기부전으로 진단이 됐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치료법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발기부전이 의심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경구용 발기 유발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 걸 권해드리죠. 사실 바쁜 사회인들이 매일 하는 거는 힘들 수 있지만 10분이라도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감소하게 하고 특히 하체 운동,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하체 근력을 많이 강화시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경구용 약물의 효과도 좋아지지만 내성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경구용 약물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발기가 안 되거나 혹은 경구용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발기 유발 약물을 직접 음경에 주사하는 자가주사요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가주사요법은 발기시키는 약물을 음경에 바로 주입하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고 주사 후 10분 정도면 발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발기가 됩니다. 대신 주사를 찔러야 하고 그로 인한 통증과 출혈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주사요법도 어느 순간 수년간 사용하게 되면 역시 내성이 생기고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좀 나눠보자면 먹는 치료법, 그리고 주사, 그리고 수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경구용 치료법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원장님? 예, 경증의 발기부전은 대부분 약으로 다 치료가 됩니다. 요즘은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성관계 직전에 복용하는 방법에서 매일 복용하는 방법으로 패턴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도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데일리요법 매일 먹게 하면서 성관계 직전에 다른 계열의 발기약을 소량 먹게 하는 그런 방법도 혼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약물요법도 다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되거나 시야가 푸른색으로 보이고 코가 충혈되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전진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약물 자체가 위장에서 흡수되어서 전신에 다 약물이 어느 정도 혈중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경증인 분들은 약을 먹는 걸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뭐 약이 좀 효과가 없다면 또 주사요법, 주사로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사실 주사 치료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주사 치료 어떤 경우 받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네,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해서 본인이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가주사요법으로 넘어갑니다. 자가주사요법은 발기를 유발하는 약물을 음경에 바로 주입하기 때문에 발기의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대신 주사를 매번 찔러야 본인이 스스로 찔러야 하고 그로 인한 통증이나 출혈 또 해면체에 계속 찌르다 보면 해면체가 점점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자체의 부작용으로 지속 발기증이라고 해서 발기가 되어서 소실되지 않는 그런 현상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빨리 발기를 소실시키는 시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사 치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법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수술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원장님. 예, 주사요법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다시 약물 치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엄청 큰 수술이고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경 보형물 수술은 음경과 그 음낭의 이행 부위에 3cm 정도 절개해서 해면체 안에 인공 풍선을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네. 발기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피가 해면체에 가서 해면체가 큰 풍선이 되어서 커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해면체가 풍선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은 이
풍선 기능을 잃어버린 해면체 안에 인공 풍선을 넣어주게 되고, 이 풍선은 공기나 혈액에 의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리식염수에 의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 생리식염수를 보관하는 물탱크를 아랫배에 장착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절개했던 3cm를 통해서 다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이동에 의해서 발기가 되고 죽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버튼은 음낭 안에 들어가서 고환 뒤쪽에서 촉지되게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면체에 뭔가 인공풍선을 넣어서 발기부전을 낫게 해주는 건데, 어떤 수술법이 있나요? 수술법? 수술 종류에는 그 굴곡형과 금방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팽창형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예. 대표적인 네. 수술법이군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 굴곡형 임플란트 수술을 좀 먼저 알아볼까 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원장님? 네, 굴곡형 임플란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해면체 안에 풍선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뼈대 조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조작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간편합니다. 이게 실제로 삽입되는 예, 사이즈는 사람의 그 환자의 음경 그 해면체 굵기와 길이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이는 네. 샘플로 그냥 들고 나온 네, 것입니다. 이런 그 굴곡형 보형물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원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고 또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만은 항상 발기가 되어 있고 기껏 이제 구부린 정도로 이렇게 평상시에 유지하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약간 돌출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기를 한다고 해서 더 음경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펴서 성관계하는 정도입니다. 대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간단한 조작으로 발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펴서 발기를 구부렸다 시키는. 폈다 하는 정도. 작동 원리는 간단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법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떤 수술법인가요, 원장님? 예, 팽창형 그 임플란트 수술은 가장 생리적인 발기에 가까운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조 자체가 해면체에 들어가는 새로운 풍선 조직이 있고요. 이 풍선을 부풀릴 수 있는 생리식염수를 담고 있는 물탱크가 있고, 이 물의 이동에 의해서 물이 이 실린더 쪽으로 가면 발기가 되고, 이 물이 다시 백 쪽으로 돌아오면 발기가 죽는 이런 것을 조정하는 버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생리적인 발기에 가깝고 발기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가격이 비싼 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발기를 죽여놓고 있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가 나지 전혀 않나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발기에 가장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일체의 기구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네, 티가 나지 않는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임플란트의 그 안에 뭐 생리식염수, 기타 등등이 인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할까 이런 거 좀 걱정되거든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임플란트 수술은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되어져 수술이 시행되어져 오고 있었고, 현재까지 계속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제품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게 몸속에서 혹시 뭐 터졌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이 물질 자체가 생리식염수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링겔을 맞지 않습니까? 몸에 들어가도 되는. 그런 주사약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체에 전혀 해로운 면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전한 기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기구가 달려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수술 과정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예, 뭐든지 능숙한 엑스퍼트가 수술하면 간단하고요. 처음 비기너들이 수술하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엑스퍼트들이 수술하는 경우는 수술 시간은 한 40분에서 1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수술 시간이 정해지고, 국소 마취로 할 수도 있고요. 척추 마취와 국소 마취를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수면 마취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만으로 하기 때문에 마취 부작용이 없습니다. 대개 어르신들이 원체 고령이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폐질환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는 전혀 그런 장기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수술 시간도 짧고 수술 후 바로 걸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빨리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로 할 수 있어서 또 이점이 있고. 그럼 궁금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는 건가요? 어느 버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음낭에 들어가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버튼이 어딘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음낭 안에 고안 뒤쪽에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음낭 뒤에 있는 이 버튼을 펌프를 계속 누르게 되면 이쪽에 들어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굵어지는 그러니까 해면체 게 보이죠. 풍선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해면체가 다시 풍선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강직도는 젊었을 때보다 사실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크기는 물론 환자 크기에 맞게끔 길이가 맞춰져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강력한 발기가 되면 성관계를 할 수가 있죠. 성관계를 할 때는 사실 사정을 하고 나더라도 발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루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분들의 만족도가 더더욱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성관계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될 때는 이 발기를 소실시키는 버튼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또 식염수를 빼주는 버튼. 누르게 되면 2, 3분에 걸쳐서 저절로 빠지게 되는데 빨리 소실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음경을 손으로 꾹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이 물이 다시 식염수 주머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음경이 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전혀 티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티 안 나게 하는 게 기술이죠. 그렇군요. 자, 약물이나 주사 치료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음경 임플란트 수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음경의 좀 자연스러운 상태와 가장 흡사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시죠. 네,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원장님? 예, 그거는 이제 수술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엑스퍼트들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수술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수술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수술이 짧게 빨리 끝나고 불필요하게 다른 수술 부위 외에 다른 조직을 건드리지 않으면 상처의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감염률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숙련된 그 전문의가 수술했을 때 30분 정도.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수술 후에 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실 당일날 수술하고 다 걸어서 집으로 퇴원하시기 때문에 크게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은 당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부위가 음경이고 음낭이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수술하게 되면 그쪽 부위를 부딪히거나 자극을 주면 좀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 한 8, 9일째 봉합살을 제거하고 그때부터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이전처럼 씻고 걸어다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관계는 시술 후 6주에서 한 8주 정도 후에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궁금증이 또 들어요. 아무래도 이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 보형물에 수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사실 보형물에 수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내구성이 있듯이 대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2% 정도에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외국과 같이 뭐 테러가 일어나고 총기 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더더욱 고장률이 많이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뜻하지 않게 수술 후 10년째 고장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 숙련된 의사 입장에서는 장난감 조립하듯이 고장난 부위 부품을 제거하고 새롭게 부품을 갈아주면 이전처럼 다 원활히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 수술 대상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이 힘든 분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뭐 대개 국소마취로 수술을 하고 있고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저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대신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조절해야 될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들은 당뇨를 좀 조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꾸준히 잘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수술 부위에 상처가 안 생기게끔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항생제 같은 약물도 잘 받으시고 또 저희가 오시라는 날짜에 오셔서 이상을 잘 체크하시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관리 잘 하신다면 특별히 제한받을 일은 없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회복 기간도 뭐 짧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니까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원장님? 네, 어떤 수술이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맹장염 수술을 할 때도 환자 사망에 관한 동의서를 받듯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역시 감염이나 고장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립니다. 감염률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수술 시간과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숙련된 의사가 수술했을 때 감염률은 100명당 한 2명 이하로 2% 이내로 많이 제한적이고 고장이나 이런 기계의 파손도 10년, 15년 정도에서 1%, 2%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교정해서 재수술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좋은 이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수술 전후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수술 전으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당뇨 환자들은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수술 부위에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은 가볍게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오셔야 하고요. 수술은 빨리 신속하게 끝난다는 가정하에서 수술 후에는 약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당뇨 관리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먹는 약, 또 주사 치료, 그리고 재활 수술까지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발기부전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자존심과 연관된 문제이고 네. 내성적인 분들은 자기의 고민을 쉽게 이렇게 밝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좀 더 크게 오픈마인드 하셔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밝히고 그에 맞게끔 치료받으시면 발기부전은 정복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니까 너무 마음 꺼리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선생님과 함께 남성 성기능 질환, 그중에서도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증상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한 분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례는 만 78세 남성이고요. 50대 중반부터 심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협심증, 뇌혈관 질환, 다양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 조절도 잘 하지 않으시고 매일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는 그런 분이 사별 후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성생활을 원해서 내원하셨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당뇨가 수술 후 염증의 가장 중요한 인자이기도 합니다. 조절이 안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이 염증이 생기면 그 후 처치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조절이나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으면 수술 받지 마시라고 했더니 자기가 당뇨 조절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당뇨 식단이나 운동 같은 거 권해드리고 술, 담배 오늘부터 당장 이제 끊겠다고 해서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수술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으로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수술 시간은 한 35분 정도로 아주 단축돼서 잘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도 예상과 다르게 혈당 관리를 아주 잘 해주셨고, 식단 관리도 역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나았고, 환자분은 이 일을 계기로 술, 담배도 다 끊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좀 더 의욕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성생활도 왕성하게 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만족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고령의 환자분이셨는데 수술 받으시고 또 생활에 활력을 찾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역시 67세 당뇨, 고혈압, 또 심장질환으로 이렇게 투약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고 네. 비대증으로 인해서 급박뇨라든지 급박요실금까지 있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던 분입니다. 예, 사모님에 의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네. 지방에 있는 관계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해달라고 요청했던 분인데 네. 사실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수술을 먼저 하고 비대증 수술을 나중에 하는 게 수술 후 경과를 보는 면에서 의사가 편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다고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해서 네. 당일날 비대증 수술을 먼저 하고 곧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도 좋고 소변 증상도 많이 호전되고 물론 전립선 수술 후에 약을 약간 먹긴 하지만 소변 증상은 젊었을 때처럼 잘 나오고 급박뇨도 없어지고 또 발기도 잘 되니까 부부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많이 감사했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아내분과 함께 병원을 찾으신 분인데 근데 당뇨에 고혈압 그리고 또 심장질환도 있으셨어요. 되게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되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되게 다 가지고 있고 아스피린이라든지 플라빅스 같은 혈류순환 개선제를 다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나이대죠.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도 먹고 계신 분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분들도 수술이 괜찮은 건가 봐요, 원장님? 예, 다른 약물들은 상관이 없는데 혈류순환 개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그 수술하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수술 전날부터 끊게 하고요. 두 가지 약물 이상을 혼용해서 드시는 분들은 최소 5일 이상을 끊게 하고 수술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무조건 끊으면. 짧게 끊고 빨리 수술을 잘 마치고 빨리 약을 복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이 없이 잘 회복되어 왔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세 번째 사례는 만 59세 환자로 젊었을 때부터 조루가 심했고 당뇨 또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 발기부전이 안 되던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주사 요법을 권했지만 환자분이 주사 공포증이 있다고 스스로 엉덩이에 주사를 넣을 수 없다고 거부하셔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엉덩 임플란트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심했던 조루는 임플란트 수술 자체로 좀 지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루가 좀 수술로 지연되는 성향이 있고 네. 또 사정을 하고 나더라도 임플란트의 효과 때문에 사정이 발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 시간을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어서 환자분은 많이 만족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좀 젊을 때부터 조루 증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조루 증상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거나 발기부전을 더 악화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조루와 발기부전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조루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도 예후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서 임플란트 삽입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을 직접 좀 만나봤습니다. 수술 상태는 어떠신지, 또 달라진 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환자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발기부전이 오랜 동안 지속되니까 사실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아무래도 뭐 심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제가 암 수술을 5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이제 암 수술을 하기 전하고 이제 전류선을 암 수술을 들으니까 발기가 원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또 사정이 또 안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뭐 불안하고 그런 거 통증도 없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건의하고 싶어요. 나는 처음에 올 때 불안해가지고 입도 마르고 그러더니 딱 수술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마음을 달아주시고 수술하는데 시간도 한 40분 정도 안 걸리고 아주 잘 끝났어요. 네, 수술을 통해서 발기부전을 극복한 환자분들의 생생한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수술 후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걸 보니까 수술 만족도가 그 어떤 수술보다 높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예, 사실 수술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발기가 안 되다가 발기가 되면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울감이 많이 상실되고요. 다시 즐겁게 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위생에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도 미치고 네. 또 삶의 활력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 수술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발기부전이란 병은 어디에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병을 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떠도는 속설에 의지하거나 그로 인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발기부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우리 최준호 원장님과 함께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읽어볼게요. 자전거를 타면 발기부전 발병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인가요, 원장님? 일부 맞기도 하고 또 틀린 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전거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운동이라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는 자세를 잘 생각해 보면 자전거의 안장이 자골결절, 항문 옆에 있는 자골결절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골결절 내측에는 발기를 담당하는 그 음부동맥과 정맥 그리고 음부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그 알콕스 커넬이라고 하는데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이 알콕스 커넬이 허혈성 손상으로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음경동맥의 협착을 유발하게 되고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하루 30분 이상 매일 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살펴볼까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곧 정력제다. 맞나요, 원장님? 글쎄요. 발기부전제는 발기를 시켜주는 약물입니다. 발기부전제를 먹는다고 해서 발기 이후 성적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을 더 활동적으로 생기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간 과장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력제라 볼 수는 없다. 네. 그럼 세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보양 음식은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흔히 그 보양식들, 그러니까 정력에 좋다고만 하면 동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존을 하는데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사실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보양 음식으로 지칭되는 그런 동물들은 대개 힘이 세거나 성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런 동물들은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 식품일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것들은 당뇨나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기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한 건강한 식단과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양 음식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더욱 좋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님과 함께 발기부전으로 인한 남성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또 치료를 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글쎄요. 이 발기부전만큼 체계화된 치료법이 정립된 그런 질환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발기부전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병을 못 오는데 어떻게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까? 본인이 용기가 필요하고 마음을 좀 열어놓는 오픈마인드로 도전해보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성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기부전은 혼자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준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